오락가락 트럼프의 울고 웃는 한국.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온 미국의 관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시행을 예고했는데요. 지난 4월 2일 반도체는 상호 관세 면제 대상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겁니다 라며 말을 뒤집었습니다. 이것만 뒤집었나요?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하루 만에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를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말이 바뀌는 트럼프. 언제쯤 그의 변덕이 멈출까요? 잠을 자지 말까요? 달러는 급락, 엔화는 강세. 트럼프의 말 바꾸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 여행을 계획하던 여행객들인데요. 미국의 무리한 관세 정책으로 세계 달러 가치가 폭삭 떨어지면서 또 다른 안전자산인 일본 엔화가 쭉쭉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 여행객들은 트럼프가 밉고 경제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엔화 상승이 가져올 시장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말이죠. 그냥 우리 원화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20대 후반 취업자 감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에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어 울상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만 8천 명이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던 2020년보다 더 큰 폭이라고요. 인구도 줄고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드는데 실업자와 실업률은 늘어난다. 경기 악화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 그리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경력직만 뽑으면 신입은 경력을 어디서 쌓아요? 네? 여러분,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넉넉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시니어를 뜻하는데요. 최근 금융권의 시니어 고객 모시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우리 금융지주는 보험사 인수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은퇴 설계부터 유산 정리까지 시니어 세대를 타겟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권뿐 아니라 부동산, 호텔까지 시니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소비시장 큰 손으로 떠오른 액티브 시니어. 저는 미디엄 손 정도까지는 될까요? 잠시 후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하나씩 까보도록 하죠. 뉴스처럼 발빠르고 교양처럼 풍부하고 리얼리티처럼 생생한 경제 이야기.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많이. 안녕하세요. 벌써 6주차 경제방송 앵커 권혁수입니다. 이제 병아리 냄새 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병아리 똥 냄새가 난다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냄새가 납니다. 네, 이젠 언제 어디서나 돈 드는 경제 지식을 찾아서 헤매는 장르가 뭐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 지식 주머니를 차곡차곡 채워주시는 감사한 두 분이죠. 박시동 평론가님, 김현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한 시간을 꽉 채워볼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 흐름의 원인은 뭔가요? 네, 최근 한 달간 네.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 주제가 아마 가장 뜨거웠던 주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한 달 전쯤이죠. 이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통과가 됐는데 여전히 논쟁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곧 치러질 대선에서도 다시 국민연금이 어떤 이슈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국민연금이 뭔지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보험사나 은행에서 드는 개인연금이랑 크게 다른 겁니까? 이것도 설명천자가 한번 나서야 되겠죠? 오, 네네. 네. 혹시 나누기 들어갑니까? 쪼개기 들어갑니까? 쪼개서 한번 해볼게요. 아, 예, 오, 쪼개기 들어갑니다. 예. 일단은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전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도입이 된 제도거든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연금과 다르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 들어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같은 세대 내에서 조금 더 많이 내는 분이
조금 덜 내지만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낸다고 할까요? 조금 네. 도와준다고 하는 기능이 하나 좋은 있고요. 기능이네요. 또 세대 간 소득 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청년 세대가 그 윗세대를 위해서 조금 더 내서 부양하는 시스템. 네. 이걸 이제 세대 간 소득 분배 기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증권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적으로 드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내가 남을 돕는 기능이랄까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낸 돈 위주로 수익성을 최대한 내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타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바꾼다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개혁은 망했어요. 결론부터 예 망했다고 하시는 개혁이라는 겁니까? 타이틀을 딱 걸어놓고 네. 들여다보면 사실 개혁은 아니거든요. 아. 숫자 조금 바꾼 거고 이걸 이해하려면은 국민연금 처음 88년도에 도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득 대비 보험료는 3%밖에 안 됩니다. 100만 네네. 원을 벌면 3만 원만 내면 되고 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70%나 됐어요.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뭐냐면 내 평균 소득, 내가 보험료를 냈었던 생애 평균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요걸 비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이 얼마냐? 예를 들어 내 소득이 평균 500이고 네. 전체 가입자의 소득은 300인데 그렇다면 그 중간은 400이죠. 네. 이 400의 70% 소득 대체율은. 그럼 이건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은 냈던 것보다 적게 받죠. 네. 돈을 좀 적게 버시는 평균 혹은 그 밑으로 버시는 분들은 냈던 돈보다 많이 받겠죠. 받아요. 네. 그래서 많이 내신 분들이 적게 버신 분들의 보험료를 어느 정도 연금을 어느 정도 대체해주고 이래서 이제 부의 재분배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상식적으로 소득의 3%를 내고 생애 소득의 70%를 받아가려면 네. 그냥 밑빠진 독이죠. 콸콸콸콸. 88년도에 이게 설계됐을 때는 가능했던 이유가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인구 구조가. 네. 피라미드 구조. 아우 얘 좀 그만 나세요. 제발 하나만 나세요. 해도 말을 안 듣고 교과서 본 것 계속 같아요. 말하죠. 교과서에서. 네.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면면한다. 그런 시기였으니까 인구가 줄어들 걱정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 네네. 그다음에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늘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성장이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아. 근데 전부 다 인구도 줄어들죠. 사람 수명도 늘어나죠. 성장도 확 꺾였죠. 그러니 구조적인 자체에 문제가 생겼는데 손댈 수 있는 게 결국은 숫자. 그럼 보험료 좀 더 내게 하자.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조금 더 낮추자. 그렇게 해서 지금 낮춰져 있는 게 소득의 9%를 내고 소득 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걸 네. 좀 더 내자 13% 내고 43% 정도로 받자.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못 건드려서 못 건드리고 그냥 숫자만 살짝살짝 만져가지고 욕먹지 않을 수준 그러나 무언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수준 정도의 개혁이라 이번 개혁은 망했다. 이대로 가면 고갈 문제고 뭐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소장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네. 이번 개혁안의 의미를 저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두 분의 해석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요.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개혁. 한 분은 망했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연금 개혁 망했다, 올 괜찮다. 하나, 둘, 셋. 괜찮다. 막 우리가 모아놓은 돈, 이걸 이제 연금 기금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연금 기금이 이번에 개혁되지 않았으면요, 2041년부터 적자에 들어가요. 그리고 2041년. 2055년이면 고갈될 예정이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전제군요. 이 사회도 성장하지 않고 인구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혁 조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사실이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를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관차라고 해보면요, 우리가 그 낭떠러지가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속도를 해야죠. 줄이던가 네. 길을 우회로를 뚫던가 무슨 일을 하겠죠. 네, 막 뛰어내려야 되고 뭐 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액션 그렇죠. 영화가 지금 막 떠오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연금 고갈론이라는 것을 저는 믿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네. 다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상태에서 그저 언제 고갈되는지를 계산해 본 것뿐이다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 고갈 연도를 늦췄어요. 그래서 당초 2055년에 고갈될 예정이었던 것을 2064년으로 9년 정도 늦췄고요. 네. 물론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진짜 중요한 개혁은 이번에 못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구조 개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금을 내는 방식, 분배하는 방식, 다른 연금과의 조화, 어떤
노후 사회보장제도와의 조화 등등등 정말로 구조적인 개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구조 개혁을 하기 전에 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아주 의미 있는 조치가 저는 있었다. 일단 급한 불을 끈 거군요. 그렇죠. 네네. 고갈이 사실은 저는 국민연금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연금은 고갈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적립해가지고 주는 방식과 부과해서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정도 보험료 내고 그걸로 연금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네. 우리나라는 한 3, 40년 정도 내가 낸 보험료를 내가 받아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후자인 우리 적립식 방식은 언젠가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고갈되는 걸 늦추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많이 태어나고 돈을 많이 벌어야 가능한 거니까 고갈이 되는 건 오케이 좋아. 그러면 고갈이 되더라도 이 연금이 복지제도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젊은 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불평등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90년대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 연금을 꼭 내야 되는 거냐, 왜 내냐 이런 말도 많고요. 이게 우리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 국민연금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심플한 구조입니다. 얼마를 내면 몇 배를 받아갑니다.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수익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50대 같은 경우에 수익비가 2.6이에요. 그러니까 100이란 돈을 냈을 때 260을 받아가는 구조고 네.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수익비가 1.68. 그러니까 100이란 돈을 냈을 때 168밖에 못 가져가요. 이거 상대적으로 보면 되게 불합리하죠. 네. 그런데 그건 과거에 미리 잘못된 그 설계된 시점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보험료를 내셔서 그런 구조에서 받으시는 어르신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부추기는 거 이건 정말 의미 없는 일이다. 적게 내고 적게 받아가는 그 숫자 안에 공식 안에 잡혀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억울해도 일찍 태어나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연금은요 어느 세대를 기준으로 딱 끊더라도 항상 그 세대는 전 세대보다 더 많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대보다 덜 받고 있습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청년 세대가 그 윗세대를 약간 부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년 세대, 미래 세대가 그 윗세대보다 불리하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연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연금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 돈이 100이라면 160, 180 이상을 받게 되는 제도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윗세대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이유만으로 연금 못 내. 나 이제도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과도한 해석이고 어쩌면 세대 갈라치기 아닌가.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한 발 더 들어가 보면은요. 이번에 개혁이 됐습니다만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43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요. 지금 내가 낸 돈에 대해서는 소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도 오늘부터 내가 조금 냈지만 전부 다 43을 받겠어.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청년 세대는요. 앞으로 내일 기간이 많죠. 청년 세대는 앞으로 43을 받을 기간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이번 연금 개혁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개혁하지 말자. 이런 거는 과도한 비판이라 이렇게 보고 다만 청년 세대의 마음을 아우르는 그런 개혁 조치가 조금 미흡하긴 했다. 자, 김현우 소장님. 네. 반박 있으십니까? 반박은 아니에요. 제가 네네. 망했다고 하는 건 네네. 그거 같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금 개혁을 한다라고 얘기 나온 게 벌써 몇 년째예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너무 실망감을 금치 못해서 표현한 거고 어쨌든 시작이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연금의 재정적자 시기.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이 시기. 네. 여기가 사실은 진짜 위험한 시기거든요. 고갈보다 더 위험한.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돼요. 현금화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국내 주식시장의 주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이 국민연금이잖아요. 아, 그건 몰랐습니다. 자, 만약에 2041년부터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주식시장에 매년 몇 천억씩 팔아야 된다. 몇 천억 단위가 뭐예요? 엄청나게 팔겠죠. 네. 그러면 시장이 그 충격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예전부터 하려던 게 뭐냐면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예. 앞으로는 국내 주식 비중을 천천히 줄이고 해외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야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여론이 형성됐냐 하면 네.
장이 하필이면 안 좋았습니다. 국내 장. 국민연금 이것들이 국민들의 돈으로 시장에다가 막 던져가지고 내 피 같은 돈 주식 손실나게 만든다. 아, 이런 공감대부터 일단 형성되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 아. 우리를 위한 돈인데 그거 자칫 잘못 이해돼가지고 이런 그리고 여론에 의해서 막 이렇게 휩쓸려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은 세대 간에 싸울 때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모두 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와, 국민의 입장에서 좀 잘 알아보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또 나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양보하고 참여하고 이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자, 두 분 못하신 말씀은 생각이 달라 해서 다시 정식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3차 개혁안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과 생각도 궁금합니다. 유튜브로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경제의 흐름을 알아봤으니 돈 되는 이야기 해봐야 되겠죠. 요즘 돈이 어디로 모이고 있나요? 돈 되는 게 머니. 네. 지금 최근 우리나라 걱정이 되는 게 고령화잖아요. 네. 이미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또 걱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나 구조들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런 게 과연 뭘까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네. 분야? 아, 제 고령화로 생각에는 인해서. 실버타운. 중요한 예입니다. 실버타운.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그걸 뭐 아우르는 고령, 뭐 노령 스포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레저? 것도 아우르는 시니어 산업이라고 이제 별도로 산업군을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시니어였으면 과거에는 그냥 어르신, 노인 이렇게 부르면 조금 죄송스럽고 그렇죠. 뭐 예의가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시니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지금의 시니어는 느낌이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형님, 누나. 아, 또 우리가 또 좀 나이가 들어가고 네. 있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그래서 뭘 또 붙였냐면 시니어 앞에다가 액티브 시니어라고 액티브 시니어요. 액티브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 네. 액티브 딱 붙으니까 어때요, 느낌? 되게 활동적이고 뭔가 활발한 느낌이 들어요. 그쵸? 뭔가 웨이크보드 타는 아버지가 어, 생각이 네. 나고 어머니가 비치발리볼을 하고 느낌이 뭐 굉장히 건강한 뭔가 스포츠 활동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베이버 부머 세대들을 많이 지칭을 해요. 55년부터 63년에 그러니까 한국 전쟁 직후에 출산 붐이 있을 때 있죠. 네. 그때 많이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액티브 시니어 세대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 이전 세대들과는 좀 다르죠. 경제적으로 젊었을 때 일궜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소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아주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면서 취미에도 돈을 쓰고 뭐 하고 싶은 곳에도 돈을 쓰고 여행도 가고 내가 원하는 거 적극적으로 소비도 할 거야. 이런 계층이 확실하게 이번에 등장을 한 거거든요. 쉽게 체감하실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경기장, 잠실 주경기장이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단번에 매진시킬 수 있는 가수. 그럼 누구였냐면 다 젊고 아주 어린 아이돌이었어요. 네네네. 지금 누군지 아세요? 임영웅 씨. 임영웅. 가보면 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네네. 아주 비싼 좌석을 1초 만에 매진시키고 들어가 계십니다. 이제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요. 문화적으로도 임영웅 씨의 파워가 제일 큰 가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네. 이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시니어 MG네요. 시니어 MG. 시니어. 그거 좋습니다. 네네. 시니어 아, 시니어 MG. 네, MG 시니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사실 근데 예전부터 뭐 시니어 산업 이런 말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네. 기존의 시니어들과 이 액티브 시니어 어떤 차이가 가장 클까요? 기존의 시니어 산업, 시니어를 위한 물품 하면 아마 그거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확 될 것 같아요. 그 성인용 기저귀 이런 것들이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시니어를 위한 용품 이러면서 이런 게 미래에 뜰 수 있습니다 정도 나왔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생필품 위주. 그런데 지금은 진짜 뭔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을 때 그걸 다 겪으면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서 네. 이런 디지털 활용도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높다. 아 디지털. 아, 네. 생각해보니까 사실 이제 모든 세대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한 변화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모든 걸 하는데 전 세대 중에 가장 돈이 많은 세대. 그러니까 20대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없고 30대는 아직 못 모아서 없는데 네. 지금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는 세대들은 자녀 다 독립했죠. 네. 그렇죠. 나를 위해서만 쓰면 되는데 그간 모아놓은 뭐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금융 자산이라든가 생활에 대한 여유라든가 이런 건 가장 높은 세대가 바로 이 액티브 시니어. 이 시니어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75조 원이었는데요. 2030년까지 무려
2배보다도 더 넘게 약 168조 원까지 커진다는 예상이거든요. 와. 자산이 많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어요. 오. 당연히 이 시장이 커지는 거죠. 아, 이 성장세가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방금 우리 소장님도 살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융업계, 보험업계는요, 이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돌아가시면 이거 자녀들에게 어떻게 상속해요 이런 수동적인 상품이었다면요, 이제 그게 아니에요. 고령 친화적인 상품들이 나오고 계세요. 돌아가신 이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가실 때 다치면 이런 보험 들어드려요 이런 거 있죠. 아, 네. 지금 네. 본인들이 즐기시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들. 아, 이런 상조보험하고는 것들이- 완전 다른 그렇죠. 거군요. 시니어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행하다가 다치시거나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뭐 응급조치가 가능한 이런 서비스랑 링크되어 있는 그런 숙박이나 여행 서비스.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완판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패션, 뷰티까지도요. 이제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새로운 섹터가 개발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요. 네. 60대 이용자가 7.9%로 급증하고 있어요. 오, 생각보다 높네요. 패션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아. 이분들을 상대로 패션 섹터가 만들어져도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빨리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옷도 같이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니어 세대라고 하면 왠지 우리가 뭔가 어려우실 것 같고 부양해드려야만 될 것 같고 소비도 굉장히 소극적일 것만 같은데 네. 여전히 물론 그런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예 젊은 세대들이랑 거의 똑같은 패턴과 그런 생각과 실제로 소비 성향을 갖고 계신 시니어층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예를 들어서 AI 키오스크 이런 것들도 기존의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걸 도와주는 서비스. 네. 근데 요즘 그게 아니에요. 시니어분들이 가장 원하는 얘기들을 메뉴에 집중적으로 담는 AI.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런 액티브 시니어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세대를 둘로 쪼개야 됩니다. 또 쪼갭니까? 아, 이렇게 매 들으니까 코너마다 지금 쪼개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보다 더 시니어와 액티브 시니어가 확 다르게 와닿네요. 네. 네, 경제 지식도 쌓고 돈 되는 정보도 살펴본 이주의 머니였고요.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빠른 화력은 기본. 요리 매연까지 잡는 건 기술. This system only comes with a technology. 오, 공기가 다르네. 쾌적한 주방. 시스템으로 완성됩니다. 나비엔 매직. 가스레인지도 나비엔 매직. 인생은 계속해서 모양을 바꿉니다. 먼저 그때마다 현대해상도 함께 영역을 넓히죠. 당신의 어떤 인생도 감싸주는 마음 넓은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현대해상. 세탁 후 색바램 플러그인 파울하세요. 파울의 리뉴 기술로 색바램의 원인인 보풀을 제거해 세탁할수록 블랙이 되살아난다. 새 옷인가요? 아니, 파울했죠. 어두운 옷에 파울 다크.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한 주간의 기업 이슈를 전하는 돈선 브리핑 먼저 시작합니다. 현대차, 기아, 인도서 날았다.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인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현대차와 기아는 합산 판매량 22만 9,126대로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는데요. 현지 점유율이 19.4%, 인도 도로를 달리는 차 5대 중 1대꼴입니다. 이 틈을 타 현대차는 인도 증시 상장까지 준비하며 인도 국민차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현기차의 인도 질주, 앞으로도 그 속도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1시간 배송 왕좌의 게임.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1시간 안에 배송해주는 서비스인 퀵커머스. 국내 퀵커머스 시장이 그야말로 유통업계의 전쟁터가 됐습니다. 배달의 민족, 이마트, 네이버와 편의점 업계까지 뛰어들면서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마트는 배민과 손을 잡고 네이버는 기존 오픈마켓 고객층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어디 이들뿐인가요? 다이소와 컬리, 올리브영까지. 과연 누가 퀵커머스 왕좌를 차지할지 결과를 기다려보자고요. 관세도 끄떡없는 에루샤.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 속에서도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로 구성된 일명 에루샤가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무려 4조 5,573억 원이라는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에루샤는 가격을 올릴수록 더 잘 팔리는 베블린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명품은 오늘이 가장 싸다. 높은 환율과 관세 영향으로 심지어 올해는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트럼프 한마디에 K조선주 출렁! 관세로 막힌 무역의 바다에 구명보트가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과 가까운 세계 조선업 1등 국가. 이거 누가 봐도 우리나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 덕분일까요? 우리 주식시장에 기분 좋은 출렁임이 일었습니다. K조선업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돈선 체크에서 바로 지금 확인하시죠. 자,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돈선 체크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미국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엔 좀 기분 좋은 소식. 왜 기분 나쁜 소식일 것 같습니까? 제 주식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서 아니, 왜 미국 얘기만 하면 이렇게 치를 떠세요? 불안불안합니다. 자, 이번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혹시 최근 트럼프의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매일매일 아주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너무 많은 말을 하긴 하죠. 무슨 네. 말을 또 했습니까? We are going to be rebuilding our shipbuilding. 리빌링, 시빌링. 예. 약간 이상한 말처럼 들렸나요? 리빌링, 시빌링. 발음이 좀 훌륭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전 느낌만 내봤습니다. So we're going to be rebuilding our shipbuilding business. 대략적으로 제가 네. 해석을 해드리면 네. 우리 미국은 앞으로 조선업을 재건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리빌링. 우리 미국은 조선업을 다시 재건축할 거예요. 진해시켜! 조선업 다시 진해시켜. 내가 잘해볼게. 그러니까 조선업을 재건하겠다. 이게 정확히는 또 어떤 맥락일까요? 예, 한때 미국이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제일 빠르게 만드는 나라였는데요. 네. 지금은요, 배를 만들지 못합니다. 미국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상업적인 선박도 많이 필요하고 군사 목적의 군함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조선업을 재건할 거야 이런 선언을 하게 된 거고요. 이런 말도 트럼프 대통령이 덧붙였어요. 우리에게는 배를 잘 만드는 국가들이 있다.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국가들과 이제 앞으로 거래를 하게 될 것이며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해당 국가들에게 최신식 선박을 주문할 수 있다. We have countries that do very well at building ships, and we'll be dealing with those countries, and we may be ordering top of the line ships from those countries. 이것을 우린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난가? 우린가? 혹시 나야? 우리에게 주문이 이제 쏟아지는 건가? 네. 중국은 미국의 친구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친구 중에서 그 우리가 일본하고 아닐까요? 한국분인데 우리가 훨씬 더 잘 만들지 그렇죠. 않나요? 사실상 일본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조선업의 규모나 기술이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앞서고 있다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설사 일본으로 조금 수주량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 부풀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뉴스에서 봤는데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뭐 그때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나요? 네, 지난 8일 한덕수 총리와 트럼프가 첫 통화를 하긴 했는데요. 네. 이때도 조선업이 첫 번째 단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미 간의 협력이 가장 기묘한 분야로 조선업이 언급이 됐고. 우와. 네. 이렇게 정상 간 통화에서도 언급이 될 정도면 뭐 거의 정상 수준에 올라와 있나 봐요. 그렇죠. 아주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함정. 미국이 필요한 게 함정이잖아, 함정. 군사 목적의 함정 이런 것들. 함정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뭐 몇백억, 몇 천억은 들 것 같아요. 네. 일단 몇 천억 기본 사이즈고 수조 원까지도 듭니다. 와. 그러니까 기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이거 선박을 수주하고 돈을 받는 구조를 보면 아파트 분양하고 똑같아요.
계약금 받고 몇 년에 걸쳐서 건조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금 받고 나중에 잔금 받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MRO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MRO요? MRO 우리말로 하면 유보정. 유지, 보수, 정비. 예, 영어 앞글자 따면 MRO인데 우리말로 유보정. 삼선이고 선박이고 한 번 만드는데 한 7, 8년 정도 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온 거는 또 1, 2년 쓰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최소한 한 2, 30년 정도는 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랑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때까지 그럼 잘 쓰려면 반드시 유보정. 이거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수요예요. 우리가 자동차 정비 매년 받듯이. 네. 아, 자동차에 비하면 AS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나라 업체가 이 입찰 자격을 몇몇 업체가 취득을 했고 네. 실제로 2024년 작년 7월에 여기에 입찰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1급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그죠? 맞아요. 네. 예. 배 만드는 건 오래 걸리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일 수 있는데 이런 MRO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기가 빠를 수 있으니까 이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이 시장도 2029년까지 무려 85조 이상의 시장으로 커질 것 같아요. 규모가 그냥 그렇습니다. 남다르네요. 근데 이것도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함을 수리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적국에게 맡길 수 있나요? 안 아니죠. 되죠. 그건 절대 안 되죠. 가장 강력하게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 군사 안보예요. 네. 그래서 아무에게나 기술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에게나 정비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효자 노릇을 할 시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선박 공식 AS 센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돈선체크의 김도훈 기자가 MRO 산업의 핵심 지역 중 하나, 바로 거제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사람이 보이고 돈이 흐르는 핫플레이스와 핫 아이템을 찾아가는 돈선체크. 제가 이번 주 나온 곳은 경남 거제 조선소입니다. 최근 K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불악의 터널을 뚫고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 해군 군함 정비 유지 보수 사업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제 조선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970년대 거제의 조선소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거제에서는 동네 개도 5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유명한 얘기죠. 그럼 강아지 탈을 쓰고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만큼 조선업이 호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K조선은 깊은 침체에 빠졌고 거제 역시 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제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활의 조짐, 그 첫 번째 단서는 지역 상권의 변화인데요. 저와 함께 거제의 골목골목을 함께 둘러보시죠. 수제 꼬치구이, 갈비집이 많네요. 마라탕집도 있고 돼지고기집. 벌써부터 이렇게 저녁 때가 되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먹고 시작해야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렇죠. 현재 시각 오후 6시 반인데요. 이제 퇴근을 마친 조선소 직원들이 이렇게 3, 4 모여 저녁 회식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거제의 인구는 약 24만 명인데요. 그중 상당수가 조선소에서 일하거나 그 가족들입니다. 도시 전체가 배를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래서일까요? 길거리에서도 조선소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또 회식하는 분들이 계시네. 조선소 노동자분들로 안에 거의 꽉 차 보이는데요. 한번 안에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어쩌다 보니 저도 회식을 하게 됐는데요. 그냥 불쑥 회식하시는데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한가운데를 또 차지하셨어요. 대단스럽습니다. 네. 누가 기자인지 누가 기술자인지 모르겠어요. 김동훈 기자님 이직하신 거 아니죠? 네. 배를 채웠으니 막간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MRO 사업 따는 이후로 변화가 있다면? MRO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그 일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우리 회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도 생기고 직원들도 사기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대가가 또 따라오기 때문에 그게 다 우리 직원들한테 마음속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거제의 변화, 상인들도 실감하고 있을까요? 초저녁부터인데 엄청 바쁘시네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한 14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2, 3년 전 불황 때보다는 지금 한 20%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엔 거제의 조선소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니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드는데요. 우와. 조선소 내부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근로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몇 개월 사이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선체 물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해양으로든지 안전으로든지 지원 확인을 가 있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뭐 일감은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일을 하니까 능률도 더 옛날보다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표정도 되게 밝아 보이시고.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MRO 프로젝트 어쩌다 한국의 조선소가 따내게 된 걸까요? 사실상 미국의 어떤 배들은 거의 선령이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리가 필요한 건데 사실 미국에서 전체적인 수용이 못하다 보니까 저희 혈맹 관계인 한국 찾은 거고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 MRO 수리를 한 척을 했고요. 사실 처음에 계약은 3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수리하는 도중에 추가적인 그런 문제사항을 저희가 발견한 겁니다. 이 배를 들어올렸을 때 그 표면에 260곳의 어떤 그 표면 부식이 발생했었습니다. 미국 측과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시했고 안정적으로 260여 곳을 저희가 표면 처리를 완료하였고 이 처음 들어왔을 때 모습, 나갔을 때 모습은 이제 현격하게 차이 나는 그런 비교적인 그런 결과를 제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 거의 3배가 됐죠? 이거는 새 배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3월 12일 날 이제 순조롭게 인도를 하고 성공적으로 인도했다는 미국 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총 2척을 했습니다. 좀 기대되거나 예상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미 수송사령부가 아니라 미국의 일단 전투함까지도 저희가 충분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이 군함을 해외에서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K조선이 미 해군 함정 건조에도 협력하게 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거제의 또 다른 조선소죠. 삼성중공업 또한 친환경 선박과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거제의 조선사들은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작은 어촌이었던 거제가 오늘날 글로벌 조선업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한국 조선업은 새로운 기회의 물결을 맞고 있습니다. 미 군함 MRO 사업을 시작으로 함정 건조까지 확장되는 한미 협력과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전략까지 K조선업의 새로운 항해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에서 돈선체크 김도훈입니다. 뭔가 거제로 인해서 달아오른다고 해야 되나요? 따뜻해졌어요. 이분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우리가 이제 뭐 내수 침체다, 뭐 수출 둔화다 해서 늘 안 좋은 소식만 듣다가 활력이 넘치는 소식 오랜만에 들으니까 저희까지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고 맡길만 한데
잘 만드는데 미국이 아직까지는 MRO, 무로 그러니까 수리만 맡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앞으로는 미국의 배를 새로 건조하는 일도 혹시 생기게 될까요?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건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존슨법이라고 하는 1920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법인데 네. 미국에서 운항을 하려면 미국에서 건조된 배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땅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고민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배를 수주를 받아서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는 건 지금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라는 소리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와가지고 자동차 공장 짓듯이 너희들이 조선 이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시설도 와가지고 만들어라.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것까지 가져가려고? 근데 거기서 지금 요구하는 게 전문 인력들. 지금 사실은 미국이 조선 관련 업종에서는 싹 그냥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거든요. 네. 한 명도 없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 용접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 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해요. 네. 와가지고 기술 가르쳐줘, 시설 만들어줘. 대신에 우리가 배 꾸준하게 주문해 줄게. 과연 이게 득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는 미국이 그렇게 크게 원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뭐 관세, 뭐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협상 카드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네. 요거를 굉장히 이 외교적으로 잘 좀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잘만 되면 뭐 우리나라에서 그 규제 좀 풀어줘라.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기술 어느 정도는 가가지고 만들어줄게. 이 줄다리기를 잘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이 정책들이 굉장히 기민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 이 삼강 유명한 이 조선업체 이 세 곳도 현재 발빠르게 굉장히 지금 자체적으로 다양한 전략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우리 조선업계의 미래는 그래도 좀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선업계의 미래가 밝다면 조선주의 미래도 밝아지는 겁니까? 밝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어, 좀 저렴합니다. 500원? 네. 아, 혹시 걱정하는 게 야 그러면 조선 관련된 주식에 지금 투자를 할까라고 하다가 이익이 실현되는 건 상당히 더디거나 아니면 이미 기대감에 확 올라가 있거나 이럴 수 있어요. 네네. 조심해야 되는군요. 괜히 지금 저는 이제 우리 하란버핏 미국 네. 장 때문에 부들부들하다가 빼가지고 여기다 확 넣었다가 또 한 7, 8년 조선업 사이클에 묶여서 그걸 지금 몸소 굉장히 불안한 게 경험할까 봐. 조선은 지금 상승이라고 얘기하자마자 막 온몸이 다 바빠졌어요. 온몸이 다 바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우리 두 앵커님이 조금 늦은 건 늦은 거예요. 네네네. 이 관련한 조선 관련해서 맨날 늦죠. 이 곽강을 받는 업체들이 네? 올 연초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얼마나 뛰었냐? 네. 100%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네. 우리 업체들이 각광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K조선 앞으로도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은 혁수 씨가 준비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달라 코너인데요. 오늘은 요즘과 같은 변동장 속에서 주식은 과연 장기 투자가 나을지 단기 투자가 나을지 치열하게 고민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엄마 얼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와 얼음나 보다 국내 최초 얼음 정수기. 특허받은 얼음이니까. 엄마 얼음 엄청나 얼음 정수기는 정원 아이스 뉴 아이스트리. 첨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첨단의 뜻은 물체의 뾰족한 끝. 그건 DN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금속을 0.001mm까지 가공하는 뾰족함으로 첨단 산업의 미래를 바꾸고 보이지 않는 진동까지 제어하는 뾰족함으로 모빌리티의 진화를 이뤄내니까. 첨단 기술의 시대, DN이 이끌어갑니다. DN. 첫인상이 굉장히 바삭해 보이시네요. 그쪽도 실물이 더 쫄깃해 보이세요. 바삭한 치킨과 쫄깃한 쭈꾸미가 운명처럼 만났다. 이 만남 오쭈꾸야. 바삭 쫄깃 매콤 오쭈꾸. 이 만남 어디서 시켜? 치킨 매니아. 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인 순서죠. 경제 고수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식 좋아하십니까?
저는 안 좋아하는데요. 아니면 주식과 혹시 저처럼 애증 관계이신가요? 주식이 좋든 싫든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오래된 떡밥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오늘 리턴 매치인가요?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생각이 달라 미장 대 국장, 국장 대 미장 편에 출연해서 화제가 됐던 두 분이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증시 각도기 TV의 곽산중 부장님, 슈카월드 코믹스의 알상무 오동석 팀장님 두 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예, 국장과 미장. 아직 입장 철회는 없으시죠? 근데 좀 죄송하더라고요. 방송 나가고 국장이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좀 죄송하고. 근데 원래 국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시면 좋은 날 오실 거다. 오히려 그럼 거기서 세일이 더 들어간 건가요? 그러네요. 그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단기 투자는 숫자를 보고 하는 투자고요. 숫자가 더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투자가 단기 투자고, 네. 장기 투자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기업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하는 투자죠. 어떤 시기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 시기는 보통 이제 기업이 좋아지려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께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오늘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일 좋아질까요? 그걸 바라고 하죠. 아, 그래요? 네, 사업을 도둑놈 시고 하루아침에 네. 열심히 하다 보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장사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이 쌓여야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단기 투자 저처럼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도둑놈 심보다 시장을 저는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심보면. 왜냐하면 떠나야 하나요? 그런 분들이 쓰러져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 지금 제가 네. 쓰러진 것까지는 아니고 한 45도 정도.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사망 직전이시던데요? 자, 알상무님께서는 생각이 비슷하신지요? 한국에서는 1년이 넘으면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경향이 꽤 있고요. 네. 1개월 또는 일주일 투자를 단기 투자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실적을 보고 매매를 하면 그건 장기 투자고, 실적을 안 보고 기대감으로 매매하면 그건 단기 투자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와 장투와 단타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온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장투! 일단 두 분은 극명하게 갈렸고요. 저는 곽 부장님의 칼질로, 난도질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회복하고자 네. 혼난다는 의미로 네. 장투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게 아니죠. 물리셨으니까 장투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장투하시는 분은 물려서 장투하시는 거예요. 곽사준 부장님, 네.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경력이 좀 길어요. 네.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제 경험 중에 잠깐만 먹고 이거 나와야지 해가지고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주변에도 있지 않으신가요? 단기 투자로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한 명이요? 네. 단타로 승리하는 거는 진짜 UFC 선수들하고 링 위에서 싸우는 거나 똑같아요. 그 선수들, 단타 선수들이 뒷단에 있는 장비가 어마무시해요. 우리는 1초를 1초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아토세컨으로 나눠서 1초를 봐요. UFC 선수들하고 맞짱을 뜨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요. 단타에서 이기려면 타고난 사람들은 가능할 수 있는데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네네. 개인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면 야수와 같은 기관 투자자 또는 헤지펀드와 계속 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장투를 하면? 장투를 하면요? 니킥을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맞아요? UFC 선수한테 1년 내내 맞아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투자하고 있으면. 그럼 다리가 붙다가 부러지고 다시 투자하면. 붙였는데 또 맞고 또 그죠. 부러지고. 단기 투자하면 1년에 내가 3일만 매매해. 3일만 맞으면 돼요. 단기 투자가 훨씬 나아요. 덜 속상해. 장기 투자하면 1년 내내 속상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알상무님 솔직히 단기 투자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의견이 지금 곽 부장님 입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 대부분
주변에서 뭔가를 듣습니다. 야, 그 주식이 막 100% 났대.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끼리 그 얘기 할 때쯤이면 그 주식은 이미 굉장히 고평가돼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시장이 어쨌든 거의 모든 주식들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개미들은 부자가 못 됐을까요? 아, 그게 너무 신기해요. 네. 매일 올랐는데 왜 그럴까요? 지수는 올라도 네. 주식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게다가 어떤 주식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옵니다. 네. 근데 개인분들은 대부분 쭉 올라가서 고점 근방에서 사요. 그래서 떨어질 때 장투로 넘어가요. 기관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걸 보고 삽니다. 요렇게 그걸 뭐 무릎이라고 하죠. 발목이라고도 하고. 네. 근데 개인분들은 대부분 머리나 어깨에서 사요. 그리고 좀 이따 물어보면 나는 장투인데 여기 발바닥에 있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어쩌면 빠른 손절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그렇게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안 물리는 게 아닌가?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르다는 측면을 보여드리면 네. 우리나라에서 누가 주식 투자로 제일 부자가 됐느냐? 누구예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뭐 그냥 부자시잖아요. SK의 최땡 때 아니 그분이 원래 부자가 아니고 주식이 많이 늘어나서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 수가 없잖아요. 주식을 팔면 기업을 파는 거니까. 네. 원튼 원치 않든 장기 투자 됐잖아요. 네. 근데 회사가 커졌잖아요. 네. 그분들이 최대 수혜를 받은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정말 좋아지는 회사에 내가 참여를 해서 그 회사 운명을 같이 하는데 그 회사가 정말로 좋아졌다. 엄청나게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나 이 회사 원래 좋아하던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좀 같이 해줘야 되겠다. 네. 이 회사 주식 사줘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일반인들한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근데 예전에 네. 대우라고 있었습니다. 네, 대우. 굉장히 큰 기업이죠. 네. 근데 대우가 한창 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적선을 하면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분석을 하려면 어려운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회사의 그 10년짜리 재무제표는 아무데나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네네. 적자 난 적이 없는 회사만 하시면 돼요. 10년간.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쁠 때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쁠 때조차도 적자는 나면 안 돼요. 네, 그건 뭐냐면 체력이 아주 좋은 거야. 내가 아무리 얻어 터져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어. 마지막 라운드를 뛸 수 있는 체력은 돼. 그렇죠. 네. 지난 과거 10년 데이터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 요약만 보셔도 돼요. 요약만. 뭐 주당 이익, 뭐 순이익 요것만 보셔도 돼요. 쭉 이렇게 봐서 되게 어렵고 이렇게 들쭉날쭉했는데 그래도 적자는 안 났고 그다음 배당은 꾸준히 줘. 네. 그런 회사들은 어려울 때는 같이 해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장투로 최대 수익을 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를. 네. 가장 최근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2년 정도 갖고 있었는데 138%? 근데 역시나 제가 파니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추가로 20%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장투로 가야 된다. 제가 이제 장투를 얘기하는 이유는 제 실패담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그 회사를 7만 원, 8만 원에 샀어요. 네. 10만 원에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득을 보신 건데요? 지금 90만 원. 90만 원이요? 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럼요. 이거 있잖아요. 불닭볶음면. 네, 불닭볶음면이 그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단타로 최대 수익을 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저는 예전 기관 투자자 할 때 네. 일주일에 10% 수익률을 낸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10%? 네. 요거 금액으로 그러면은 근데 금액은 굉장히 컸죠. 거의 네. 400억 됐으니까 4천억으로 400억을 낸 겁니다. 네. 2016년 브렉시트 때.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네. 하루에 10%씩 깨지거나 벌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혹시 네. 훌쩍 제가 낄 수가 없을까요? 네. 1,000억 넣으시면 끼워드립니다. 자, 그럼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는 핵심 전략 네. 궁금합니다. 뭐 손절, 빠른 손절, 차트 분석, 뭐 이런 기술적인 방법을 다 그냥 종합하면 되는 겁니까? 단기 투자의 핵심은 스피드거든요. 스피드. 민첩성. 네.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스피드. 네. 분산을 해야 됩니다. 분할? 네. 분할을 해야 돼요. 자금을 한 종목에 밀어넣거나 쪼개야 된다. 맞아요. 네.
10부대, 100부대 나눠서 정찰병을 항상 보내야 됩니다. 나눠서 계속해서 넣다 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 투자는. 바빠야 되는. 100% 먹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어쨌든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곽 부장님. 네. 장기 투자로 잃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는 장기 투자도 사실 똑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완전히. 그 두 네. 분이 아주 일치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큰 수익 벌려고 하지 말고 작은 확정된 수익에 만족해라. 그러면 때가 옵션처럼 추가된다. 작은 수익을 목표로 하고 옵션을 기다려라. 자, 그러면은 기가 막힌 어떤 업종이나 종목 네. 이런 거 두 분께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요즘에 저희 업계에서 이제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단타 대회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가장 뜨거운 건 이제 정치 테마 주들이라고. 정치 테마. 그거를 한 10년 동안 경험하실 수 있는 시장을 압축적으로 하루 만에 1년 차트를 다 볼 수 있습니다. 100% 올라갔다가 100% 빠지고 뭐 초단위로 움직이는 네. 그러면 되게 내공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단기 투자 요즘에 하실 거면 좋은 장이 열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번 공격을 한번 쌓으시고. 뭔가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이나 종목. 지난주에 이제 증권 업종 얘기 드렸던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네. 건설업체 중에 한 3, 4위쯤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건설 쪽으로. 네, 엔지니어링 하는 회사이고요. 네, 건설도 하지만 엔지니어링 하는 회사. 지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의 다름 차이를 보여주는 생각이 많이 달랐다 하면은 100달러, 많이 안 달랐는데 그럼 1달러입니다. 그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달러. 전 20달러. 생각보다 두 분의 의견이 많이 다르진 않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욕심을 버리고 작은 수익에 만족하면서 따라오는 어떤 행운과 옵션은 기다릴 것. 이런 부분이 두 분이 아주 많이 일치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치열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 자리에 있는 혁수님보다도 제가 더 과몰입을 하게 됩니다. 자, 하은 앵커님. 장투예요, 단타예요? 전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네. 저도 빠르게 수익을 내서 빠르게 부를 축적을 하고 싶죠. 근데 네네.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이게?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또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요. 지금 시장 상황만 놓고 봤을 때 현재의 변동장 속에서 어떤 투자가 더 나을지 자, 이번 주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단기. 오! 두 분 다 단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의외입니다. 맞아요. 왜 단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수익이 나기도 쉽지 않은 장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수익이 나셨다? 왜 버텨요?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거기서 나오세요. 맞아요. 네. 늘 문제가 욕심입니다. 이거 좀 더 가려나? 저를 보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지금 지금은 수익 나면 빨리 빼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요. 네, 저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고정관념을 요참에 좀 뜯어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받아주겠습니다. 그런 얘기 좀 많잖아요. 야, 뭐 묻고 따지지도 마. 그냥 상위 한 10위 하고 있는 우량주에 묻어놓고 한 10년 안 보고 있으면 알아서 다 올라 있어. 네. 이게 장기 투자야.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많이 들었죠. 정확하게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정확하게 이 의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시총위에 있던 그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네 회사 빼고는 전부 다 그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심지어는 20위 밖으로 밀려난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위권에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딱 묻어놓고 가만히 계셨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큰일 난 거 큰일 날 아니겠습니까? 뻔했네요. 지금 저희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장기 투자라는 게 뭐냐? 하는 종목을 사놓고 안 보고 오래 들고 있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네. 그냥 그 종목을 오래 보고 수시로 매매하는 게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적으로 그 회사를 보고 있대 매매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고수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 진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반성문 한번 써볼까요? 이성문 너무 급했습니다. 속된 말로 이제 물렸다. 그래서 물려서 못 팔고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네. 내가 지금 만약에 이 주식을 안 들고 있다. 지금이라면 이 주식을 새롭게 살 것이냐. 새롭게 살래요 그 주식? 근데 아니요 안 살래요. 그러면 빨리 그거 팔고 만약에 내가 아무런 주식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고 싶은 건 진짜 뭐냐? 그럼 그걸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하시기 전에 A라는 주식은 내가 볼 때 분명히 본질적인 가치가 5만 원은 돼야 돼. 딱 가운데 기준으로 잡고 6만 원이네? 그럼 단기간에 과감하게 파시고 그 밑으로 갔다. 그러면 사러 들어가야죠. 이런 전략을 계속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수익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무작정 다른 사람들 말 듣고 장투냐 단타냐 또 이거냐 저거냐 결정하시기보다는 네. 스스로 잘 맞는 게 뭔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우렌 버핏부터 실천하시면.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네.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다양한 장르의 머니 마음에 드셨는지요? 네, 장르가 머니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텐데요. 장르가 머니 너튜브 채널에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영상도 보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자, 뒤로, 자, 안으로 모이세요. 들어옵니다. 자, 언제 위로. 부자 되냐. 양옆으로.